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에 올린 이야기 중에서 내용과 함께 재미있다고 특히 반응이 좋았던 이야기 두 편을 골라서 몇 군데 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인 다음 올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은 나를 알아주는 장모님입니다. 옛날에 어떤 무관이 관상을 아주 잘 보았다. 그 무관이 관상을 보면 열에 열이면 다 맞아서 다들 귀신 같은 솜씨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가 임금으로부터 함경도 영흥부사를 제수받고 부임할 무렵에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서 관상을 보니 임지에서 암행어사의 손에 죽으르니라 크게 근심이 되었다. 임금에게 하직하고 나와서 다락원 객점에 이르러 점심을 드는데 어떤 상제가 그 앞으로 지나갔다. 얼핏 그의 관상을 보니 오래지 않아 암행어사를 할 운수였다. 그래서 객점 주인에게 물었다. 방금 지나간 상주는 어떤 양반이요? 뒷동네 이 참이댁 자제분입지요. 참이어른이 돌아가시어 이제 소상이 지났는데 그 댁이 워낙 빈궁하여 옆에서 보기가 가련할 지경이랍니다. 무관은 그 집의 속내를 객점 주인에게 두루 캐물어서 안년 후에 아전을 보내서는 조문 간다고 미리 알리고 찾아가서는 영전에 엎드려 한바탕 곡을 했다. 상주는 이 어른이 물론 선친과 절친한 분이겠거니 생각하고 슬픔이 새삼 복받쳤다. 무관은 눈물을 거두고 상주에게 말했다. 돌아가신 영감과의 교분을 생각하면 슬픔이 오히려 미지나오. 내 여러 해 동안 변방에 체류하여 소식이 두절되었거니와 인사가 이에 이를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소. 소상이 지난 다음 겨우 지금에야 부음을 듣고 문상을 하게 되니 천만 부끄럽구려. 말을 마치고 다시 흐느끼다가 물었다. 원래 어려우신 형편에 장사 지내는 일로 진비지 적잖을 터이지요. 이루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번에 외임으로 나가는데 상주가 큰일을 당했으니 옛 정의를 생각해서 마땅히 상내의 빚을 내가 전담해야 할 터이나 여러 가지로 관가에 일이 많아서 도착 즉시 짐바리를 챙겨서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3년상이 다 끝난 후 말을 세내서 타고 상주가 내려오면 내 넉넉히 도우리다. 그런 다음 관청 출입을 허가하는 입문첩을 써주고 무관은 떠났다. 상제가 손님을 전송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 모친이 물었다. 어떤 손이시기에 문상을 와서 그리 애통해하시더냐. 신임 영흥 부사입디다. 선친과 절친하다고 하시며 초상 치르면서 진 빚을 갚아주겠노라고 저를 한번 내려오라고 청하며 입문첩까지 주시는군요. 우리 집을 살려줄 생분이신 모양이다. 천만다행이구나. 아무렴 가야 하고 말고. 이선비는 근근히 대상을 치르고 나서 어렵게 말을 세내고 하인까지 빌려서 높은 천령고개를 넘어 함경도 영흥고을에 당도했다. 하지만 눈바람을 무릅써서 행색이 심히 초췌했다. 입문첩을 제시하고 관하로 들어갔는데 영흥 원님으로 앉아있는 예전 무관이 선비의 용모를 바라보니 정과는 아주 달라졌다. 아무리 살펴봐도 도무지 암행어사를 할 관상이 아니어서 쫓아버려야겠다고 작심했다. 손님을 내 언제 뵈었소? 사또께서 제 집에 문상을 오셨다가 이 입문첩까지 해주시고 저보고 곧 한번 내려오라고 신신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신만고 높은 고개를 넘어 찾아왔는데 지금 와서 모른 척 하시다니 어디에 이런 맹랑한 인사가 있습니까? 나는 손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손님 집에 문상 간 적도 없거니와
입문첩을 써준 일도 없소. 초면인 나를 손님이 협박하다니 이는 실로 황당한 일이요. 주객간에 말이 오고 가다 보니 점점 큰 소리가 나왔다. 원이 아전들을 불러 명했다. 이 엉터리 없는 양반을 끌어내라. 그런 다음 관아 앞에 방문을 붙여서는 관내의 백성들에게 알렸다. 오늘 밤 이 양반을 재워주는 자는 곤장을 중이치고 또 벌로 부역을 시키겠노라. 관아를 나서자마자 이런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으니 누가 그를 재워줄 것인가. 혹한의 날씨인데다 설상가상으로 땅거미까지 지기 시작했는데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대문을 두드려도 집집마다 내쫓으니 어찌하리요. 오로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타고 다니던 말을 마을 입구의 빈 방앗간 옆에 세우고 주인과 하인이 함께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마침 어떤 중년 여인이 16, 7세 되는 딸과 10여 세 되는 아들을 데리고 방앗간 앞을 지나갔다. 조금 있으니 그 안악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는 선비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신 나그네이신데 이런 공경을 만났습니까? 선비가 대강의 경위를 이야기했더니 여인이 말했다. 상도 나으리 영락없이 돌아가시게 되었구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관가의 명령을 어긴다고 설마하니 과부인 나를 죽이기야 하겠소. 이선비는 그녀를 따라갔다. 가서 보니 커다란 기와집에다가 노복도 여러 명 두고 있는 부잣집이었다. 여인이 커다란 바가지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는 그의 얼굴을 물에 가까이 대자 한참 만에 동상 걸린 얼굴에서 무언가가 물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보니 얼음이었다. 그러고 따뜻한 방에 앉아있게 한 다음 밥을 한 상 정갈하게 차려내왔다. 여인이 보기에 비록 궁지에 몰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선비의 관상이 무언가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선비는 극에 취하하며 감사에 맞이 않았다. 그 집에서 며칠 머무르고 난 후 이선비는 한양으로 돌아가려 했다. 늙은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마냥 기다릴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녀가 같이 나서서 말렸다. 엄동설하네. 길이 눈에 막혔으니 높은 고개를 넘다간 목숨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노모를 오래 떠나 있기는 차마 못할 일이지만 아무래도 내년 봄까지는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네요. 선비는 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열을 지나자 여인이 또 말했다. 상도 나으리가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신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남의 입이지요. 무관한 남을 오래 접대하면 자연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난처해집니다. 나으리는 지금 곤궁하시지만 이때만 잘 넘기면 앞으로 큰일을 하실 사람같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니 청컨대 저의 여식을 소실로 삼으시지요. 그러면 난처하거나 귀찮은 일이 자연 없어질 것입니다. 여인의 말이 옳다고 여긴 선비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신랑으로 대접을 받게 되니 먹고 입는 것이 더욱 풍족해졌다. 그곳에서 한 해 겨울을 보내는 사이에 이선비는 영흥사또의 탐악하고 무도한 행사를 귀가 닳도록 들었다. 이듬해 봄 해동이 되어 떠날 때 과부는 마피를 갖추고 금덩어리 여러 개에다 좋은 마포 수십 피를 실어보냈다. 소실에게 후일 만날 것을 언약하고 한양 집으로 돌아와서는 영흥에서 가져온 금덩어리를 팔아 모든 빚을 다 갚았는데 웬일인지 그때부터 대운이 크게 트여 바로 그의 과거에 장원급제했다. 어느 때 경연에서 임금을 모시게 되었는데 마침 한가롭고 조용한 가운데 임금께서 하교했다. 경등은 옛날 이야기 한 자락씩 해보. 하여 그가 아뢰었다. 신이 몸소 겪었던 일을 고담으로 만들어
아랠까 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흥에서 직접 겪었던 일을 이야기 삼아 처음부터 끝까지 아뢰었다. 임금께서 일어나 침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이내 돌아와서 봉암셋을 그에게 내주며 분부했다. 이 봉함에 숫자를 써놓았다. 그 제1봉은 궐문 밖에 나가서 뜯어보고 시행할 것이고, 제2봉은 당도한 곳에서 뜯어보고, 제3봉은 다시 그 뒤에 뜯어보아라. 그가 궐문 밖에 나와서 봉함을 뜯어보니 영흥으로 가서 탐관오리를 잡으라는 암행어사 마패와 임명장이 있었다. 어사는 즉각 행장을 꾸려서 출발하였다. 영흥에 당도하자 허름한 옷으로 바꿔 입고 먼저 소실의 집에 들렀다. 소실의 어미는 그의 차림새가 허름한 것을 보고도 개의치 않고 반가워했다. 이렇게 누추한 모습을 보니 일이 잘 안 풀린 모양이요. 세상 일이 그렇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사내구실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게 됐소이다. 그래도 따님은 보고 싶으니 어떡하오. 그러고서 소실의 방으로 들어가니 서로 반갑고 정다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날 밤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소실이 곤히 잠든 틈을 타서 어사는 슬그머니 병풍 뒤로 숨었다. 소실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이 자리에 없었다.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울며불며 제어미를 불렀다. 낮에 엄마가 좋지 않은 기색을 보였나요? 나으리가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 천리타건에 나 하나만 바라고 오신 양반이 사라졌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얼어 죽고 굶어 죽기 딱 알맞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소실은 울다가 제어미가 좋은 말로 날이 새면 사람을 시켜서 찾아보겠다고 달래자 겨우 울음을 그쳤다. 병풍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본 어사는 두 모녀의 마음이 변함없는 것을 보고 무척 마음이 좋았다. 기다렸다가 진시가 되자 내려올 때 의관으로 바꿔 입고는 서리와 추종들을 불러 관하로 들어가 어사출두를 했다. 각 창고를 봉하는 한편 새 향소와 이방 호장을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놓으니 온 고을이 벌벌 떨었다. 그때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소문을 듣고 모녀가 구경을 나왔다. 담벼락 너머로 동원이에 앉아있는 어사를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 어미가 그만 가자고 재촉하자 딸이 말했다. 엄마 먼저 가세요. 전 더 구경하다 갈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이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와서는 엄마를 불렀다. 암행어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 나으리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니? 내 눈으로 똑똑히 본걸요. 가서 보세요. 모녀가 다시 쫓아가서 담 너머로 살펴보니 과연 그랬다. 모녀는 뛸 듯이 기뻐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콩닥거려 제대로 아침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어사는 즉시 임금님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영흥부사가 공금을 훔친 일, 인민의 재물을 약탈한 일 등 크게 타막한 사례 수십 여조를 나열해 적어서는 역마를 달려 보고했다. 그러고 나서 제2봉함을 뜯어보니 그대로 머물러 영흥부사를 행하라는 특명이었다. 어사는 즉시 인장을 추심하고 도임장을 작성해 가명으로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 의금부에서 도사들이 내려와 파직된 영흥부사를 잡아갔다. 끝으로 제3봉함을 뜯어보니 그것은 소실을 둘째 부인으로 삼으라는 임금의 분부였다. 즉시 꽃가마로 소실을 맞아오는데 영흥 마을 사람들이 앞뒤로 옹이하여 내야의 큰 방으로 모셨다. 읍내 상사람이었던 여인이 급기야 관아의 마님이 되니 영광스러움이 사방에 올렸다. 잡혀간 무관의 관상 솜씨가 신기에 이르렀다는 세평이 있었으나 사람의 상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몰랐으니 올바른 상법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일찍이 마의 선생이 얼굴 잘생긴 것이 몸 건강한 것보다 못하고 몸 건강한 것이 마음 착한 것만 못하고 마음 착한 것이 덕성 훌륭한 것보다 못하다. 고 하셨으니 시골 마을 과부와 그 딸의 사람 보는 눈이 차라리 상법에 맞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편은 나를 좋은 남편으로 만드는 아내입니다. 옛날 한양에 김시성을 가진 가난한 양반이 있었다. 처자식을 이끌고 유리걸식하며 돌아다니다가 경기도 남양 땅의 발길이 닿아 산기슭에 움막을 치고 살았다. 그의 큰아들 김총각은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여태 장가를 들지 못하였다. 그가 아우와 함께 매일 나가서 양식을 구걸해 오면 노모가 밥을 지어 생계를 이었다. 아랫마을에는 장시성을 가진 풍원이 살았다. 그는 그 지방의 평민으로 김씨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이 있었다. 어느 날 김총각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이제 연로하시어 손수 조석을 끓이시기도 어렵고 저는 아직 아내가 없으니 장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불갑을 사람을 속히 구해야겠습니다. 난들 어찌 내 혼사에 소홀했겠느냐만 대체 누가 우리 같은 비렁뱅이 집에 딸을 보내겠느냐. 아랫마을 장풍원 집에 혼이 날 나이가 된 딸이 있다지요. 총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한번 청혼해 보렵니다. 아무리 궁에서 죽을 지경이라도 양반이 상사람과 혼이 나다니 그건 차마 못할 일이 아니냐? 양반은 무슨 얼어 죽을. 형편이 이런데 가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김총각은 자기 아버지의 낡은 의관을 몸에 걸치고 장풍원의 집으로 갔다.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풍원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니 김총각이 말을 꺼냈다. 어르신도 필시 우리 집 문벌에 대해서는 들었을 줄로 압니다. 이만한 양반으로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따님을 제처로 주시면 어떠실는지요. 하늘이 제각기 먹을 것을 점지해 주신 바에 아무리 가난해도 연명할 방도야 없겠습니까? 풍원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손을 내저었다. 내 딸이 자네 집에 들어가면 영락없이 굶어 죽고 말 텐데 자네는 어쩌자고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는가? 김총각은 멋쩍게 물러나왔고 풍원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혼자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원 당치도 않은 소릴. 마침 부엌에서 딸이 쌀을 일다가 나와서는 물었다. 아버지, 무얼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셔요?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그래도 재차 묻자 대답해 주었다. 윗동네 김도령이 와서는 너를 달라고 청하지 않겠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내 이미 거절은 했다마는 양반은 무슨 말라비틀어진 양반, 거지짓이나 하고 다니는 주제에. 자기 혼인 문제라는 것을 알자 딸이 정색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들어올 사위래야. 기껏해야 하늘천도 모르는 상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은 비록 그걸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김도령의 사람 댐댐이는 근면하고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에 만족하는 상사람보다는 비록 적빈하지만 양반인 김도령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저는 김도령이 꼭 허락받게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딸의 말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던 장풍원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의향이 정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 풍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 쐐기를 박았다. 김도령이 아직 아침을 안 먹었을 텐데 밥을 이미 솥에 안 쳤으니 불러다 욕이라도 시키고 겸하여 혼인을 허락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풍원이 바로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그를 손짓해 불렀다. 김 총각이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 풍언이 일렀다. 궁핍한 사람끼리 만나다니 실로 큰 고민이지만 자네 말을 조차 혼인을 맺으려 하네. 어르신, 과연 잘 생각하셨습니다. 김 총각은 즉시 5손가락을 꼽아 생기 복덕이를 점쳐보더니 모래가 길이리라고 하였다. 너무 급하네. 가난한 형편이라 애당초 금침을 갖춰 시집장 가보낼 가망이 없는 바에 무엇 때문에 굳이 날짜를 늦춰 잡겠습니까? 남녀가 동침하면 그것이 바로 혼인이지요. 그것도 그렇지. 김 총각이 아침을 먹고 돌아가자 아버지가 물었다. 장풍원의 대답이 어떻더냐? 모레로 혼인날을 정했습니다. 너무 급하구나. 총각의 아버지도 이렇게 말했으나 아들이 대답했다. 혼인을 미룬다고 어디서 화려한 비단의복과 안장을 갖춘 말이 갖춰진답디까. 당일에 다시 아버지의 낡은 이관으로 차리고 나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윽고 물 한 그릇 떠놓고 신용뿐인 초례를 치르고는 동침하는데 신부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연로하셔 조석을 차리는 일도 감당케 어려우실 텐데 이제 며느리가 되었으니 비록 하루 사이라도 일찍 가서 며느리 된 도리를 차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가십시다. 날이 새자 신부는 친정아버지에게 말했다. 시어머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없으니 지금 신랑과 함께 떠나렵니다. 신부는 버들고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신랑을 따라 걸어서 움집에 당도했다. 신랑이 먼저 들어가서 부모에게 아뢰었다. 철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즉시 신부를 불러들이니 신부는 시부모에게 절하고 그날로 부엌에 들어가 일을 보았다. 부엌일이란 신랑 형제가 동량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동량에 온 것에 따라 죽이나 밥을 짓는 것이었다. 시집와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정색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다. 낭구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국어를 생업으로 삼을 셈인가요? 어릴 때부터 양반 유세하느라고 농사일은 배운 적이 없고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하고 싶지만 그것도 손방이니 무엇이라도 해서 사람 노릇을 하고 싶소만 국어라는 일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신랑의 말 끝에 신부는 버들고리 속에서 영락없이 비단 같은데 비단은 아닌 세목 2피를 꺼내었다. 무명의 오리 원체가늘어 비단과 분간조차 안 되었다. 시집 오기 전에 집에서 손수 짠 것이라고 했다. 이놈을 장에 가서 팔면 못 받아도 각기 20냥은 받을 거예요. 10냥으로 면허와 양식을 사고 나머지 돈은 가지고 오셔요. 남편이 아내가 시킨 대로 하여 받은 돈이 과연 40냥이었다. 면허와 양식을 사고 나니 30냥이 남았다. 차는 한편으로는 쌀로 호구를 하며 면허로 배를 짜고 다른 한편으로는 30냥을 남편에게 주며 일렀다. 염장에 가서 소금꾼들과 약정하세요. 이 돈 30냥을 염장에 들여놓고 3년 동안 30냥에 대한 이자 대신에 소금을 받아다가 장사를 하되 만 3년이 되어도 본전을 찾아가지 않겠노라고 하세요. 그러면 소금꾼들이 틀림없이 좋아하며 응할 거예요. 그런 다음 소금을 지고 백리 안쪽을 두루 돌아다니되 값을 반드시 당장 받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상을 깔고 인정을 두루 맺어서 단골들을 삼아 놓으면 후일에 오히려 그 이득이 많을 것입니다. 김서방은 처이 말 그대로 소금꾼에게 가서 약정했다. 과연 소금꾼들은 목전에 30냥 재물이 적지 않음을 탐내고 3년 동안 30냥의 이자로 소금을 대주고 기한이 차면 본전 30냥도 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서방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본전은 사양하겠노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이튿날부터 매일 소금짐을 지게에 지고 백리 안쪽에 고을을 두루 돌았다.
때로 현찰을 받기도 하고 때로 외상을 놓기도 하며 이르는 곳마다 모두 친숙해져서 혹 다른 소금 장수가 오더라도 모두 일편단심 김서방의 소금만 기다렸다. 그리하여 만 3년이 되자 처가 남편에게 물었다. 그동안 장사한 것이 외상까지 아파요. 모두 얼마나 되나요? 근 3,000냥은 될 것이요. 처가 길쌈으로 그동안 마련한 돈 30냥을 다시 내주며 일렀다. 이걸 가지고 다시 염장에 가서 전과 같이 약속하셔요. 이번엔 형제 두 사람 몫의 소금을 대달라고 요청해도 그 사람들은 필시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김서방이 소금꾼들에게 가서 이런 뜻을 건넸더니 그들은 선뜻 나섰다. 당신이 끝내 본전을 안 찾아간 건 지나친 청렴이라 우리 모두가 놀랐소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두 사람 몫을 대기가 무엇이 그리 어렵겠소? 하여 김서방은 아우와 날마다 소금짐을 지고 먼저처럼 돌아다녔다. 다시 1년이 흘러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4년 동안 소금짐을 지게 지고 다녔더니 등골이 부러질 것 같아 참기 힘들구려. 말에 싣고 다녀봅시다. 10냥을 주고 앞말을 사서는 소금을 실었다. 형은 말에 소금을 싣고 아우는 지게에 소금을 지고 나란히 다녔다. 그 말이 새끼를 뱄다. 하루는 장사를 나갈 때 처가 말했다. 오늘은 소금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말은 집으로 들여보내고 염장에 가서 직접 소금짐을 져야겠어요. 그래서 도중에 말을 집으로 보냈다. 이날 앞말이 순놈 망아지를 낳았는데 망아지가 절승한 명마였다. 이러그러 소금꾼과 기약한 만 3년이 되었다. 그동안 처가 길쌈으로 마련한 돈도 1,000냥이 넘었다. 소금으로 남긴 이문을 모두 모아 합산을 해보니 거의 10,000냥에 가까웠다. 남양 고을에는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이젠 남양 제1의 부자라 해도 빈말이 아니었다. 망아지는 5, 6년 자라자 비호처럼 뛰고 나는 듯이 달려 이젠 비싼 값을 호가하게 되었다. 동네 부자무변인 이선달이 이 말을 몹시 탐냈다. 한양 올라갈 때 타려는 것이었다. 이선달은 올벼놓은 새두락을 이 말과 바꾸자고 청했다. 차는 이 말을 듣고 이선달과 직접 흥정을 하려 했다. 선달이 오자 살인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을 건네었다. 선다님이 꼭 우리 말을 사려 하시나요? 그렇소이다. 우리 집에서 저기 바라보이는 사흘가리 묵정밭이 선다님이 것이라고 들었는데 저 밭과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 밭은 내버린 거나 다름없는 물건이오. 어찌 감히 값을 쳐서 남의 좋은 말을 차지하겠소. 청컨대 이왕 바꾸자고 한 올벼놓은 새두락에 그 묵정밭까지 끼워드리리다. 그러나 김서방의 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고 굳이 논을 사양하고 밭만 달라고 하였다. 이선달은 참 이상한 부인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문서를 작성하여 명마와 묵정밭을 바꾸었다. 부인은 좋은 제목을 구하여서는 그 묵정밭에다 큰 집을 세웠다.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하여 자녀를 여럿 두고 김서방과 해로하면서 장수와 부귀를 함께 누렸다. 대개 그 묵정밭이 집터로 명당 자리인데 그녀의 안목이 그것을 능히 알아보았던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